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 이용훈 교수의 6인이 쓰고 미래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훈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서 한국경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신대 성균관대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정년 퇴직하였다. 현재 이승만 학당의 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부 종족주의의 기억, 제2부 종족주의의 상징과 환상, 제3부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 프롤로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의 나라 이영훈. 거짓말하는 국민,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4년에만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입니다. 일본에 비해 172배라고 합니다. 인구수를 감안한 1인당 위증죄는 일본의 340배나 됩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 곧 무고 건수는 500배라고 합니다. 1인당으로 치면 일본의 1250배입니다. 보험사 사기가 만연해 있음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2014년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 등 보험 사기의 총액은 4조 5천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신문은 미국의 100배라고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사기에 의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2018년에 국정감사 때 밝혀진 일입니다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33%가 사기에 의한 지급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사기가 난무하니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세계 70여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은 1985년에만 해도 38%였습니다. 그것이 2010년에는 26%로 줄었습니다. 다인종 사회인 미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국제적 비교에서 저신뢰 사회에 속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 각종 소송이 난무합니다. 어느 사회운동가는 한국의 1인당 민사소송 건수가 세계 최고라고 탄식했습니다. 나라마다 사법제도가 달라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실인 듯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다수 한국인은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회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의 정치, 국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거짓말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정치의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은 2002년부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의 대통령 선거 때 일입니다.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당 이해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체중을 일부러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재판 결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말의 대통령 선거 판세는 바뀌었습니다. 이후 이 나라의 정치는 거짓말의 파노라마였습니다. 2008년에 광우병 파동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는데 그걸 먹으면 내 구멍이 송송 뚫려 죽는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MBC의 어느 경박한 PD가 그런 방송물을 제작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이명박 정부를 공경에 빠뜨릴 의도였습니다. 거짓말은 순식간에 전국에 덮었습니다. 중학생들이 저는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라는 피켓을 들고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지금도 미국 소고기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진 속에 저 여학생을 선동한 선생은 지금도 여전히 교단에 서 있겠지요. 잠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민주당, 민노총, 정교조 연예인 할 것 없이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이때 연예인 김제동, 김미화가 앞장섰습니다. 지금 제동이나 미화도
쇠고기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저는 이 거짓말에 전 국민이 놀아났습니다.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거짓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침몰하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용 수술을 했느니, 마약을 했느니, 애인과 미래를 즐겼느니 등등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온 나라에 가득하였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여성을 우습게 여기거나 비하하는 한국인의 집단 심성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뒤이어 최순실 사태가 터질 때 정부는 그야말로 거짓말에 광활했습니다. 최순실 재단이 수십조라니, 다시 읽겠습니다. 최순실 재산이 수십조라니, 최순실 딸이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이라니 사람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거짓말의 행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화문에 나갔더니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색 천막이 아직도 쳐 있는 가운데 왜 안 구했나? 라는 플래카드가 걸쳐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진상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왜 안 구했나라고 하니, 아직도 그 시간에 여성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애인과 미래를 하거나 마약을 즐겼다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거짓말의 천막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천막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심한 척 숨을 죽이고 그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혼은 죽었는데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는 좀비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좀비의 행렬은 나날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학문, 이 나라의 국민이 거짓말을 일삼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거짓말 정쟁의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은 이 나라의 거짓말하는 학문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나라의 역사학이나 사회학은 거짓말의 온상입니다. 이 나라의 대학은 거짓말의 제조 공장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큰 잘못이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대개 1960년대니까 그런 세월이 벌써, 대개 1960년대부터니까 그런 세월이 벌써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대에 들어온 국민과 온 정치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학이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열거하면 끝이 없을 지경입니다. 거짓말은 주로 20세기에 들어 일본이 이 땅을 지배한 역사와 관련해서 거칠 것이 없이 행행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논박하는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전국 토지의 40%를 국유지로 빼앗았다는 교과서의 서술은 엉터리 소설입니다. 식민지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는 교과서의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었습니다. 일제가 전시기에 조선인을 노무자로 동원하여 노예로 부렸다는 주장은 악의에 찬 날조였습니다. 거짓말의 행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습니다. 헌병과 경찰이 길거리에 처녀를 납치하거나 빨래터에 안양내를 연행하여 위안소로 끌고 갔다는 통념은 단 한 건의 사례도 확인되지 않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역사학의 거짓말은 그럴듯한 학술로 포장되었습니다. 조선 왕조를 망친 주범을 꼽자면 누가 뭐래도 고종이라는 주권자입니다. 그는 왕조에 자신의 가업으로 간주한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임금이었습니다. 왕조를 일본에 팔아넘긴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고종이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일족은 일본 황실의 왕공족의 신분으로 편입되어 호의호식하였습니다. 종묘 사직의 제사는 1945년까지는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천만 백성은 망국노의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종을 계명군주로 받드는 엉터리 학설이 대두하더니 교과서에까지 실렸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장이라는 자는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한 그 길을 고종의 길로 기념하는 쇼를 벌였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아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길은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거짓말의 재판, 이 나라의 거짓말하는 문화는 드디어 이 나라의 사법부까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관들이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학문이
거짓말의 역사를 지어내 젊은 세대를 가르친 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드디어 대법관까지 되었으니 이 나라 사법부가 거짓말에 재판을 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2018년 10월 말 대법원이 해방 이전에 일본 제철에서 노동한 4명에 대해 그 회사를 잇는 신일철주금이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거의 20년 전, 당초는 일본에까지 소송한 사람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 차례 패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소를 이끌어낸 그 집념만큼은 대단합니다. 그 집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쨌든 대법원은 일본의 조선 지배에 비합법적이었다는 전제 위에서 침략 전쟁을 위해 조선인을 일본으로 동원하여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노예로 혹사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는 저의 소감은 한마디로 이건 거짓말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의 법리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제 비판의 초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기본적 사실관계라는 사실이 아니다.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고매하신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주장을 검증하지 않은 재판은 과연 유효한 것인가? 원고 4명 중에 2명은 1944년 9월 일본 제철의 모집에 응해 동해사 오사카 제철소에서 훈련공으로 일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월급의 대부분을 강제 저축하고 기숙사 사감에게 통장과 도장을 보관케 했는데 그 사감이 끝내 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가인 저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저는 그와 비슷한 경우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 2명은 판결문이 시사하는 대로 당시 미성년이 죄송합니다. 그와 비슷한 경우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 2명은 판결문이 시사하는 대로 당시 미성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감은 일본 제철의 직원이 아니라 노무자가 집단으로 기숙하는 한바나 료의 주인으로서 조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대개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야 말이 통하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감은 원고들과 함께 원산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 사실도 그 같은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짐작컨대 사감은 출발 때부터 동행한 원고의 후견이거나 보호자일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제철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강제 저축 운운하는 판결문 자체가 그 점을 입증하고 있다. 임금이 원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감이 그 범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했는지는 사감을 치조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사감은 미성년인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본가에 원고의 월급을 송금할 수 있다. 요컨대 해당 사건의 원고와 감사관의 민사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읽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감을 소환해 조사했나요? 사감은 오래전에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성립할 수 있나요? 저의 주장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는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실을 두고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제철에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역사가가 아닙니다. 당시 전시 시기의 실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법률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전공자를 불러 참고 증언을 청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당시의 현실에 무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원고들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주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어릴 적부터 거짓말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제 인도주의를 실현한다는 넘치는 정의감이나 사명감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 국가와 이 국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회나 국가는 망하게 마련하는 역사의 법칙은 이렇게 슬슬 실현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1937년 일본과 중국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보다 높은 소득과 나은 직장을 찾아서였습니다. 그 수가 1940년에는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41년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후 그 숫자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944년까지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와 별도로 1939년부터 일본 회사에 노무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1941년까지 대략 17만 명이 모집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1943년 8월까지 약 25만 명이 총독부의 알선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모집이든 알선이든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된 계약관계였습니다. 전쟁 말기인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실시됩니다. 영장이 발부되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전시동원 체제였습니다. 징용에 의한 동원이 얼마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대략 10만 명 전후였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의 노무 실태에 대해서 이 책에 실린 이우연 박사의 세 편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명확하게 밝히듯이 그들이 노예로 강제 연행되었다거나 혹사되었다는 오늘의 통념은 1962년 65년 이후 일본의 조청년계 학자들이 만들어낸 엉터리 학설이 널리 퍼진 결과일 뿐입니다.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널리 퍼지면서 이웃고 문화가 되어 정치와 사법을 지배하게 이른 지난 60년간의 정신사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지적 분별력이 낮고 그에 대한 수치심이 없는 가운데 거짓말의 수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사회가 그에 관대하다면 거짓말은 집단 문화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거짓말에 관대한다면 그 사회의 저변에는 그에 상응하는 집단 심성이 장기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물질주의입니다. 돈과 지위야말로 모든 행복의 근원이란 가치관, 돈과 지위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원리, 이런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의 문화는 거짓말에 대해 관대합니다.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유난히 물질주의적인 것은 이미 여러 연구자가 여러 지표로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야에서 물질주의 근원을 추구해 들어가면 한국의 역사와 함께 오래된 샤머니즘을 만나게 됩니다. 샤머니즘의 세계에서는 선과 악을 심판하는 절대자 신은 없습니다. 샤머니즘의 현실은 벌거벗은 물질주의와 육체주의입니다. 샤머니즘의 집단은 종족주의거나 부족입니다. 종족은 이웃을 악한 종족으로 감각합니다. 객관적인 논변이 허용되지 않은 불변의 적대 감정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이 선으로 장려됩니다. 거짓말은 종족을 결속하는 토템으로 여겨야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는 크게 말해 이러한 샤머니즘에 긴박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일 종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발흥한 민족주의와 구분됩니다. 한국의 민족주의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범주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집단이며 하나의 권위며 하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종족이라 함이 옳습니다. 이웃 일본을 세세의 원수로 감각하는 적대의 감정입니다. 온갖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것은 이 같은 집단 심성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 때문입니다. 이를 그냥 안고서 이 나라에 선진화는 불가능합니다. 선진화는커녕 후진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말의 문화, 정치, 학문, 재판은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이 책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온몸으로 반일 종족주의의 그 거대한 문화 권력의 진영에 돌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책이 너무 방대해서 그 프롤로그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반일 종족주의 책을 꼭 사서 읽으시고 한국 역사를 새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그 사회대학에서 현대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이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의 그 교수들이 대부분 다 좌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역사가들이 90% 이상이 좌파들입니다. 90% 이상 좌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실체가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교과서가 엉터리 많습니다. 이 책의 지금 내용 중에 제가 다 소개할 수 없는데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강제징용 문제,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대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쌀을 수탈해 갔다, 이런 문제에 거의 한 8, 90%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안 몇 년 전에 이야기면은 우리나라의 국군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산에다가 쇠말뚝을 박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쇠말뚝은 측량할 때 지표입니다. 지표. 지금도 측량을 하면 이게 빨간 말뚝 꼽지 않습니까? 같은 지표입니다. 지표를 해는 가지고 우리 전기를 끊기 위해서 일본이 쇠말뚝을 박았다고 무당과 점쟁이와 뭐 풍수지리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기를 친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짓말 공화국입니다. 정치인 할 것 없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거짓말, 자기 유리해도 거짓말. 지금 대표적인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거짓말 계속 거짓말합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거짓말 잘 만들어냅니다. 좌파들은, 저도 좌파 30년 아는데요, 좌파는 좀 뻔뻔합니다. 좌파는 지혜롭고 정직하면 못합니다. 좌파는 무식하고 뻔뻔해야 합니다. 좌파들은 늘 거짓말을 만들어요. 불리하면 계속 거짓말을 만듭니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계속 만듭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 3만 불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나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은 반일 종족주의가 지금 제가 읽은 지가 좀 돼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0일) 날 초판 인쇄가 되어 있네요. 2019년 7월 10일 날. 이 인문학 중에서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주 많이 팔린 책인데 여러분 꼭 사서 읽으시고 우리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역사는 이미 80년, 100년 전 얘기인데 감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혜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사를 빨리 서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과거 일본 한일 관계 청산했습니다. 그때 김종필 총리가 가서 6억 달러 받았습니다. 그걸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또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또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다 합의를 무산시켰죠. 국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세 분의 대통령이 가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더라도 그걸 우리 국민이 수용해야 합니다. 반대하면 안 됩니다. 국가 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치,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일 종족주의 이용훈 교수 외에 6명이 쓰시고 미래출판사에 출판한 인문학의 베스트셀러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사서 읽으시고 역사관을 바로 가시고 바른 세계관으로 한국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와 세계 역사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선진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에서 가는데 인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G5로 성장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5대 강대국이 된다고 예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지금 올 하반기면 일본을 능가합니다. 지금 국민소득도 일본을 능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졸자 연봉도 초봉도 일본을 능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가 열리는 첫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국회의원 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제 이름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분에게 기도하고 재헌국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입국론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입국론. 이 훌륭한 대통령을 지금 독재로 몰아가는 좌파들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합법화하고, 미국을, 지금도 좌파들은 우리가 미국의 지금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좌파들의 역사적 오류, 역사적 거짓말, 역사적 사기극에 놀라지 마시고 팩트에 집중하시고 역사관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교수의 6인이 쓰시고 미래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힐링은 진리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